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인구가 도시로만 이동하다 보니 시골에선 빈집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 누가 부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허물어집니다. 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아무리 낡아도 그 모습을 지키고 있죠. 집은 물론 기업과 경제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국내 산업도 공동화, 즉 텅 빌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가 들립니다. 오늘 관련 보고서 낸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집이 아니라 가구가 무너지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런데 글로벌 가구 기업은 한국 사람들 안전엔 무감한 것 같습니다. 이케아 리콜 문제로 본 소비자 안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집과 사람, 집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은 집을 지킨다라는 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것 같네요. 2016년 7월 4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기화로 접어든 저성장의 돌파구로 국내 산업 재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대표 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시급함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은 커지는 반면 경제 기여도는 빠르게 하락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보고서를 낸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 연구실 이부형 연구실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크게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이나 경제성장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실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1960년대 이게 한 6%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약 한 29%, 30%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업 덕분에 이때까지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반면에 보면은 제조업이 이렇게 부피가 커졌으면 경제 성장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원인 자체는 어디서 오냐면 이제 제조업 부가가치가 빠르게 이제 같이 증가를 해줘야 성장 기여도도 이제 커집니다. 네네. 그런데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970년대는 한 18%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 5% 초반대로 이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도 1% 초반대로 약 한 2%포인트 정도 낮아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이 애국가라든지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영상물 속에서도 이 굴뚝 위로 연기가 나오는 것들 막 비춰졌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제는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산업 공동화 언뜻 보면 공장들이 텅 빈 느낌이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산업 공동화라는 것은요, 우선은 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은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기반이 없어지는 것. 요 두 가지가 일단은 우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현상이 신산업이 창출되지 않거나 산업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산업 구조가 중간중간에 뻥 비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술 산업, 중기술 산업, 저기술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구분된다고 한다면 네. 중기술 산업 쪽이 뻥 비거나 저기술 산업 쪽이 뻥 비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자, 산업 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산업 공동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이지만 제조업을 다시 리턴시키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하게 한다. 네. 지금 이 공동화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 자체가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것이 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이전에는 네. 근데 실상은 위기가 딱 닥쳐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그러니까 부가 어디서 창출되느냐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실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 즉 제조업에서 역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면 한 번의 충격으로 쉽게 그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진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조업이 강했던 국가들, 그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국가들을 살펴보니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었고, 네. 그리고 위기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경제가 타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조업이 약한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어 왔다라는 점에서 제조업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예. 사실 제조업 그러면 뭐 일자리랑도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제조업의 활력과 관련해서 성장성, 수익성, 네.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더라고요. 네. 이 실태도 궁금하고 원인도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우선 성장성이란 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뭐 정의가 다 틀립니다만은 뭐 얼마만큼 생산해내느냐, 네. 그리고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로 이제 우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액과 그 생산한 것들을 시장에다가 파는 것 그러니까 총 출하가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부가가치 증가세도 뭐 2000년 이전까지는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도 겨우 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과 임금 구조 자체는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쓰는 비용은 확 늘어나는데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이제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하자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2000년에는 약 한 40% 정도가 이제 총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30% 초반으로 이제 떨어져 버렸고 그 기간 동안 이 부가가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비 비중이 올라서 약 한 68% 정도를 지금 차지하게 됐어요. 네네. 그만큼 성장 측면에서는 덜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높은 구조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도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네. 2%에서 3%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나질 않는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투자 증가율 자체도 3%로 이제 훅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고용도 함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악순환고리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뭐 악순환고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것을 이제 과거의 어떤 뭐 서비스업에 뒤처진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요한 부분인데 해외 의존도에서도 예 대규모 해외 직접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제조업은 네. 또 상대적으로 그만큼 뭐 되진 않고 여러 가지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건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임가공 무역 같은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생산 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비싸고 해외에서는 보다 값싼 곳에서 임가공 무역 위탁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줄고 해외에서는 생산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14%였던 것이 지금 한 19% 정도까지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산업 공동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일본하고 한 2,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2, 3년 뒤면 이제 20% 선을 이제 넘어갈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가공 무역이 늘면서 해외 생산 비중이 커지면 결국은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임가공 무역의
그 기여도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이 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생산 유발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단위 생산하는데 생산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유발하느냐라는 걸 이제 수치화한 건데, 네. 이게 한 20% 정도 약화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요. 네. 취업 유발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10억 원당 얼마만큼 취업을 많이 발생시키느냐라는 지표인데, 네. 이게 2000년에 한 20명 정도 했다가 지금 2013년에 9명 정도밖에 이제 취업을 유발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생산, 부가가치, 취업 이런 이제 산업 측면에서의 연관관계가 거시경제 부문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고리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2000년대에 10억당 20명 정도의 취업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9명, 8.6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은 뭐 공급 과잉이라고 말하는 측면, 또 중국의 네. 추격을 얘기할 때도 말하거든요. 샤오미, 네. 뭐 화웨이 이런 얘기부터 조선철강. 네. 그럼 사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 통해서 네. 본다면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네, 우선은 뭐 조선산업을 이야기를 하자면 영국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일본으로 이제 조선산업 경쟁력이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버블 붕괴가 지나면서 산업구조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뺏겼죠. 네.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국 쪽으로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나빠지고 경쟁이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지는 않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산업 부분의 공동화 현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부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거나 혹은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업과 같은 타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좀 올려주고, 그게 이제 성장 잠재력 강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해서 그냥 그것만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 대응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를 시켜주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즉 다시 말하면 중장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한 산업 정책 방향이라고 봐지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게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무역 서비스라든지 사업 서비스라든지 R&D라든지 이런 여러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네.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킵니다. 결국은 그쪽 부분 경쟁력이 강해져야 제조업 부분도 강한 지원을 받으면서 대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연관된 산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책도 지금 시급히 빨리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법 제도와 규제를 얼마나 선진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의 향방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네. 제조업뿐만 아니고 제조업이 이제 제조업 플러스 알파석 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선진화가 필히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보스 포럼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미래를 향해 가기 필수 불가결한 일은 있겠지만은 지금 실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장기적 대안, 이건 뭐 네. 청년 세대나 기성 세대나 다 바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 동부가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 매일 경제 탐구 생활 함께 하시면 경제 뉴스도 쉽게 읽혀집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에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쉽게 맞힐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내년도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이것 인상안에 대한 막판 논의 진행됩니다. 그동안 7차례 회의가 열렸고요. 노동계는 10,000원으로 하자, 경영계는 동일하게 6,030원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것 1만 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폭 이상되지 않으면 양대 노총 논의를 거쳐서 특단의 결심을 내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4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 5억입니다. 사실 비싼 곳은 이미 5억을 넘은 데도 있지만 그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롯데그룹 일가와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 상황 전해드립니다. 모바일 수렴 현상, 쇼핑에서도 뚜렷한데요. 이제 전화기는 전화기가 아니라 삶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서울 집값이 아니라 평균 집값이 5억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네, 전세난에 또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살 곳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서울 지역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5억 19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5월에 4억 9,904만 원이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294만 원 오르면서 5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게 지난 2008년 12월인데요. 조사 시작 이후에 최고가입니다. 이 서울 집값은 지난 2011년 6월에 4억 8천만 원대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 제자리 걸음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3년에 4억 4천만 원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회복을 못하다가 지난해 들어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5억이라는 돈 사실 제게도 아직은 비현실적인 금액인데요. 집값 상승이 평균가니까 주로 좀 높았던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강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북 지역의 14개구 평균 매매가를 보니까 4억 1,137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네. 1년 반 만에 4천만 원가량 오른 거고요. 강남 지역의 11개구 평균가는 5억 9,161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히 이 재건축 붐이 불었던 강남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작년 말 대비로 1.13% 상승했는데 재건축 바람이 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높게는 1.69%, 낮아도 1.32% 올라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네. 마포구도 워낙 전세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1.9% 뛰었고요. 서대문구도 1.5% 올라서 강북 몇몇구의 상승세도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오르게 되면 강남 지역의 주택 매매가가 하반기에는 6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만큼 또 사람들의 소득과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계속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오를 것 같습니까?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지금으로서는 높은데요. 일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집단대출 규제를 내놓고 뭐 이러면서 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 재건축 열기는 뭐 급격하게 식을 일은 없다. 뭐 이런 분석들이 높고요. 네. 또 전셋값도 지금 오르는 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전셋값이 오르게 되면 뭐 이참에 집 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있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서울 지역의 전세가는 매매가와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지난 5월에 처음으로 75%를 돌파했습니다. 성북구나 성동구 그리고 구로구, 중구, 동작구 이렇게 5개 구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귀국을 했거든요. 롯데 일가를 향한 또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들도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일본에서 귀국을 했고요. 어제는 집무실로 돌아가서 자리를 비운 동안 발생한 업무를 좀 챙겼다고 하고 오늘 오전에 8시 40분쯤 출근해서 정상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신 회장은 멕시코와 미국, 일본 출장으로 한 27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 사이에 뭐 호텔 롯데의 상당은 무기한 연기가 됐고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수합병도 몇 건 무산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면세점 입장과 관련해서 불법으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네. 지금 현재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 회장은 당분간 이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내부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이달 내에 검찰이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롯데가를 상대로 해서 비정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그리고 배임 횡령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재계 5위그룹에 대한 또 전방위 수사 결과가 규추되고요.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했던 남 전 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 전 사장까지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드러나고 있죠. 네, 지금 5조 4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청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취재하기가 뜨거웠는데 기자들의 수다는 질문에 일단 책임은 통감한다 이러면서도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은 이 고 전 사장을 상대로 이 회계 사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회계 사기를 통한 사기 대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 수장을 맡았는데요. 재임 당시인 2013년과 그 이듬해 모두 흑자를 냈다고 공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새로운 사장이 취임해서 보니까 이제 5조 5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 중에 2조 원의 손실은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정정 공시를 해서 좀 문제가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검찰은 고 전 사장의 재임 기간 순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5조 한 4천억 원대 회계 사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조작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거나 혹은 또 금리관을 속여서 10조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회계를 꾸미는 분식회계 이렇게 불법 대출 혹은 말도 안 되는 대출로 국민들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전화기가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모바일 쇼핑액도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주로 이제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데요. 네. 5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보니까 2조 6,967억 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날에 비해서 41.7% 증가했습니다. 바로 전달과 비교해보면 1,784억 원 늘어난 건데요. 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작년 12월에 2조 6,78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에 좀 주춤한 모양새였는데 그러다가 지난달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네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스마트폰 누구나 갖고 있는 데다가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빠른 배송이라든가 간편한 결제 시스템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모바일 쇼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네. 그리고 또 유통업체들도 모바일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모바일 쇼핑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계절적으로 보면 5월에 좀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냉방용 가전제품들이 모바일로 많이 팔렸고요. 네네. 또 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각종 기념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수요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흥행한 작품들이 좀 있는데요. 네. 곡성이라든가 캡틴 아메리카 11호 이런 영화를 보려고 모바일로 예매한 사람들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손 안에서 쇼핑하는 게 편한 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마케팅 자료를 더 적나라하게 이 판매사에게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자, 저금리라 투자할 곳 찾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머리 쓰시는 분들 많은데 ELS 같은 이 지수 연계형 상품에 눈 돌리시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요? 네, 뭐 금융감독이 지금 파생결합증권 판매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합쳐진 건데 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요. 네. 뭐 기초자산으로는 뭐 주가, 그러니까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주가도 많이 쓰이고요. 뭐 금리, 뭐 통화, 원유, 구리, 부동산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주가연계증권 ELS나 혹은 뭐 DLS 같은 게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인데요.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 때문에 뭐 이런 ELS, DLS 상품은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뭐 10% 넘는 수익률을 약속할 정도로 고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위험도도 상당히 큽니다. 원금 손실 우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저금리 기간에 워낙 오래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발행 잔액을 보면 2010년 말에 22조 원대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50조 원을 넘어섰고 2014년에는 84조 원, 그리고 작년에 98조 4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이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투자자와 판매자와 간의 이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적배당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건이 매년 200여 건씩 접수가 됐습니다. 예, 지난 그 원유값 폭락 때 20달러대로 폭락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었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을 때도 역시 ELS 관련해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까다로워졌다. 그러면 이제 가입 절차가 바뀌는 건가요? 이때는 우선 투자자가 성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네. 자가진단표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 스스로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이나 손익구조, 위험 요인, 수수료, 구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은 사실 판매자가 실시하는 투자정보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피상적이기도 하고 또 투자자가 위험 요인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걸 아예 자가진단 형식으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만약에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으로 나온다. 이러면 이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 제도도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은 가족이 돕거나 관리 직원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도 투자하기 전에 하루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손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뉴스 고르시겠습니까? 이 파생상품 가입 절차 강화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높은 수익률 혹해서 상품 구조 천천히 뜯어보지 않고 덜컥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원유도 그랬고, 올 들어 홍콩 주식 급락할 때도 그랬고, 네. 또 개별 종목도 급락할 때마다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구간에 진입하고, 소위 우리가 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녹인이 줄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사실 저도 ELS로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당국이 가입 절차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꼭 써야 되는 자금 말고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대1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서랍장 이름 중에 말름이라는 서랍장 들어보셨습니까? 다국적 가구 기업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조립식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가 쓰러지면서 최근 미국에서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의 가구 지금 한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한 리콜 조처와 함께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오늘 이전에 발표됐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불만도 있고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논란 때도 마찬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 소비자는 무시하냐 이런 인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이케아 서랍장 아직 한국에서 관련 사고가 알려진 바는 없는데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처가 조금 다르다 이런 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리콜이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네.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미국보다 조금 느슨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금 네. 강력한 법제도적 조치가 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소비자원 리콜 권고는 소비자원 자체가 그 리콜을 강제할 만한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콜과 관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강력하게 메시지가 그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질적인 뭐 리콜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던가 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안 해도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리콜과 관련한 규정들을 보면 네. 이제 해외에서 리콜된 경험이 있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 그 리콜 요건으로 이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콜을 그 해외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버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완전히 기업 편에만 서 있는 건 아닌데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다, 아주 미흡하다라는 이유가 네. 소비자 보호 제도가 좀 외국 혹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우선 그 제조물 책임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제 사업자가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법인데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네. 그걸 제정을 했지만 운영하는 그 방법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좀 약간 원인 규명을 소비자가 아주 해야 한다든가 네네. 그러다 보면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면에서 기업보다 불리하고 네. 또 소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 법원의 판례들을 좀 이렇게 뒤져보면 피해법, 즉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개인 피해 보상에 좀 보수적이다, 적극적이지 네. 않은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관심 있어 하시겠지만 이 리콜 제도는 네네. 제조물 책임법이 강력히 시행이 돼야 어차피 피해 보상해 주니까 네. 그냥 리콜을 빨리 하는 게 그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조물 책임법을 강력하게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네. 심각한 뒤에 사후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인데요. 네네. 이 집단소송은 이제 똑같은 유사한 사건으로 거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다 같이 소송을 벌리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집단이 모여서 대표자를 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네.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쉽게 해주는 제도가 집단소송제도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집단소송제도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이런 그 집단소송제도 도입 얘기가 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기업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되질 않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물 책임법이 강력히 운영되는 데다가 그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빨리 쉽게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도 이제 없다 보니까 네네. 말하자면 리콜을 안 했을 때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후 조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분,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청취자들께서도 이 가습기 살균제 얘기 살짝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고 또 다국적 기업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적정한 수준의 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차원에서 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도덕적 해이를 못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데 지금 소비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 관련된 정책 당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최근에 굉장히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 뭐 소액 다수 피해라면 피해 보상 받기가 어렵고 그 뭐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소비자가 소송 걸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집단 소송이 생기고 또 단순히 그 사람들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네. 사회적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비용이 되고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든가 사회적으로 악의의 어떤 그런 것들은 네. 단순히 피해 액수 말고도 3배, 10배 사회적 비용을 이제 배상시키도록 하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일련의 법제도가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해서 적용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엄격한 법이 있어야 사실 그 다음에 뭐 합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법이 물러가니까 뭐 소통 자체는 쉽게 무시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예, 사고가 나고 희생자가 나와야 뒤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런 소비자 안전, 소비자 권익과 관련해서 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업자 규제, 기업 규제를 좀 풀자 하는 게 이제 대세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규제는 풀되 안전은 강화해야 됩니다. 네. 안전 강화는 규제가 아니고 또 비용도 아닙니다. 네네. 안전 강화 그 자체가 하나의 상당한 기업의 이제 경쟁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소비 시장이 전 세계가 다 글로벌로 하나의 소비 시장이고 전 세계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그 어떤 판매 대상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 기준 또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선진국 또는 국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안전 기준을 우리나라 기술 수준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안전 수준을 너무 높이 하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또 안전 수준을 너무 낮춰놓으면 그 안전의 기술과 관련한 노력, 시장, 예.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안 되고 안전 수준이 낮은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저가로 또 수출을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안전 수준이나 리콜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등은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네. 선진국형 어떤 법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됩니다. 예. 안전은 규제라든지 기업 활동 장애가 아니라 안전은 경쟁력이다라는 말. 이케아 네네. 분들과 정책 당국자분들도 새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허경옥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 또 배를 든든하게 해주고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이 먹거리랑 날씨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뭐 갑자기 그렇죠.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주말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광주, 전남, 부산 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네. 물가는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네, 저도 주말에 정말 장마다운 장마를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날씨가 좀 안정되길 바라면서 물가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먼저 갈치와 시금치는 이번 주에 가격이 조금 상승세입니다. 갈치는 갈치를 잡을 수 있는 조업 해역이 축소가 되면서 남해 연안으로 한정이 되었는데요. 네. 거기에 장마 전선까지 있어서 해상 여건도 썩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금치의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잎이 좀 시들고 마르고 생육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지금 갈치 생산량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른다고 했고요. 네. 좀 이렇게 오르는 것들 말고 내리는 것들. 내리는 거에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죠. 속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락세인 품목들 어떤 겁니까? 네, 반면에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들은 청양고추와 감자가 있습니다. 네. 이 청양고추는 제가 음식을 좀 칼칼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정말 네. 좋아하는 요리 재료인데요. 청양고추는 출하 지역이 밀양과 진주의 경남 지역 지방에서 춘천이나 화천 등의 강원 지방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네. 감자도 역시 충남 지역에서만 나오다가 강원도까지 확대가 되면서 중고랭지 감자가 혼재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된장찌개에 감자 썰어 넣고요. 청양고추 넣고 칼칼하게 된장찌개 드시면 아주 입맛이 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제철 먹거리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블루베리네요. 저는 블루베리를 외국 농산품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국내 재배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가 좀 소개해드릴 먹거리는 블루베리인데요. 네. 먼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 블루베리를 이용한 요리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 우선 블루베리는 철쭉과 식물인 월귤나무의 일종입니다. 세계적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150에서 200여 종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블루베리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안토시아닌 색소, 그리고 새콤달콤한 당분, 그리고 점성이 있는 팩틴, 그리고 은은한 향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토시아닌,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좀 몸에 좋은 얘기들 할 때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몸에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블루베리는 세계적인 건강푸드 아니면은 뭐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정말 효능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먹거리인데요. 네. 이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은 옛날부터 블루베리를 식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열매와 잎의 액기스는 뇌혈병, 당뇨병, 비뇨기 질환 등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잘 알고 계신 블루베리가 눈에 좋은 음식이다. 네, 맞아요. 눈에 좋다. 네. 그렇죠. 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예. 네, 영국 공군의 한 조종사가 빵에 블루베리를 이 빵 두께만큼 발라먹은 결과 희미한 빛 속에서도 물체가 잘 보였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시력 개선에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예. 빵 두께만큼 블루베리를 발라먹었더니 희미한 약간 얘기는 네. 너무 전설 같긴 한데 어쨌든 확자들이 증명해냈군요. 이 그렇습니다. 블루베리의 다양한 효능 효과, 뭐 비단 눈에 좋다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래됐죠, 이런 이야기도. 네, 그렇습니다. 또 이 1976년에는 이탈리아의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블루베리 제품이 의과용 의약품으로 승인되었고요. 네. 특히 안과 혈관장애 질환을 개선하는데 유효한 평가를 얻으면서 이 뭐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으로 인가를 받아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듯이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눈 스트레스가 가장 많잖아요. 네. 컴퓨터도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 블루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이 눈의 영양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눈 망막의 제압성 활성화 촉진이나 모세혈관 보호 작용도 하고요.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이런 말을 할 만큼 눈이 중요하니까요. 네, 이 그렇죠. 블루베리 마트에 가면 시식하라고 한 번씩 냉동 블루베리 이렇게 주시거든요. 네. 그 식구들끼리 다 먹고 가다 보면 어느새 입이 파래져 있습니다. 예. 캔디, 껌, 뭐 드링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네네. 즐기시면 좋을 것 같던데 블루베리 요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블루베리를 이용한 요리, 바로 블루베리 핫케이크인데요. 네. 인스턴트 핫케이크 대신에 이 박력분의 각 재료를 합해서 만들면 훨씬 뭐 건강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재료는 4인분 기준으로 밀가루 2컵, 베이킹파우더 1술, 소금 약간, 달걀 2개, 설탕, 우유, 그리고 블루베리 반컵, 생크림 1컵이면 되고요. 네. 먼저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소금을 섞어서 체에 내려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달걀과 설탕을 섞은 후에 부피가 2배 정도 되도록 거품을 내고요. 먼저 만든 가루를 가볍게 섞어줍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유와 생크림 반컵을 이 반죽에 섞고요. 미리 달군 팬에 기름을 고루 발라주고 약한 불에 만든 반죽을 부으면 이 팬케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듣고 있는 동안에 배가 너무 고파지네요. 기름을 팬에 직접 붓는 게 아니라 발라주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름이 너무 흥건하면 또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하려면 이 키친타올에 기름을 묻힌 후에 팬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굽고 나서 조금 지나면 반죽 윗면에 공기구멍이 나면서 익기가 시작하는데요. 네네. 이때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루베리는 이제 굵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고 생크림 휘핑한 것을 섞어서 토핑을 만들어 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3단 케이크처럼 식은 핫케이크에 이 블루베리 생크림을 바르고요. 다시 핫케이크를 올리고 또 생크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위에 생 블루베리로 데코를 해주시면 이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은 핫케이크 식사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좀 취향이 저는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이런 네. 여학생들,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주머니 다들 가벼우시거든요. 이렇게 생생 장바구니 들으시면서 마트에서 박력분 밀가루 사시고요. 또 블루베리 사셔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블루베리 핫케이크 만들면 눈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최저임금입니다. 9182님 생수 한 박스 드립니다. 최저임금, 사람다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예,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3484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정답 최저임금. 나이가 많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지만 임금 올린다면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잃을까 걱정됩니다. 예, 최저임금, 최저임만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